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폐와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08년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이후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른 서울 서대문 형무소. 110여 년이 지난 오늘 이곳에서 지방정부 52곳을 주축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신일 주철금 손해배상에 관련된 대부분 판결을 오히려 경제보복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베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고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 수원시, 성동구 등 지방정부단체장 6명은 서대문 형무소에 내걸린 대형 태극기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낭독했고 300여 명의 시민들도 한 목소리로 일본 제품 불매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재 개발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각성을 기반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내 개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죄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은 배제하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 거부 움직임은 지방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TBS 조전입니다. 정부가 아이들의 누리권이 확대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하면서 공공여가시설 확충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병조 의원은 학교 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창의력 향상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사회활동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학원이나 과외가 58%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인 여가 활동이나 친구, 가족과의 소통 시간은 부족한 관계적 결핍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교육과정에 놀이시간 포함 등 어린이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쉬는 시간이 적어가지고 애들이랑 놀려고 해도 바로 끝나버려가지고 다른 반 애들이랑 같이 노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학원 끝나는 시간을 4시 반으로 정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놀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처럼 고학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필요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여가시설을 늘리고 학부모에 대한 인식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운동장이 학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 공간을 허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같이 또 더 재미있게 안전하게 놀 수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이제 전문적인 놀이터 컨설팅 정도도 아울러 같이 이렇게 조금 받으면서 유니세프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인증을 받은 서울시내 자치구는 현재까지 13곳. 서울시는 현장에 목소리를 담아 놀이혁신 선도 지역과 같은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갑자기 내린 비로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저류된 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긴급히 구조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해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북구의 폭염 취약계층을 현장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강북 종합사회복지관과 강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번동 코이노니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을 방문해 시설 직원, 이용자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해 선풍기와 쿨매트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의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밝히며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평남 서울시의원은 지난 25일 강남구가 주관한 2019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에 참석해 강남구와 유관기관들 간의 재난상황 대처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실시된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난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 대비 방안 토론과 강남구의 논스탑 출동 시스템 시연, 대형 화재 발생에 따른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훈련, 안전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재난과 사고의 위험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오늘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과 단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석기 서울시의원은 최근 신내 3지구 등 주택 공급 확대로 발생한 신내 나들목 주변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주관하고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신내 나들목 주변 교통정체는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 이전에 교통기반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는 전형적인 도시계획 시행 절차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주변 정체가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는 목동 나들목부터 구리 나들목 구간 4.79km를 왕복 4에서 6차로에서 6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신내 나들목 램프 2곳을 추가로 신설하면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사고였죠. 사상자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가 난 건물 2층과 3층 고시원과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던 안전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서울시의회는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부터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 중인데요. 이 조례는 지난해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발생 이후 고시원과 쪽방촌 등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민생실천위원회의 첫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가장 먼저 주거안전 취약거처와 취약계층 그리고 안전관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고요.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화재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화 용구, 소방시설의 설치, 방화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월에 서울시 주거빈곤 현장에서 대안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서 주거빈곤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서울시 주거빈곤의 심각성과 주거 취약계층의 고통,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샀던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주거 취약거처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갔습니다.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조건을 14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에는 복도 폭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면적과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에서 9제곱미터에 불과했고 창문이 없는 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고시원 주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 기준에 따르면 방 실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고시원 주거 기준을 시의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처럼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또 소방 안전시설의 구축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린 15억 원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조건도 많아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5년간 동결해야 했던 입실료를 3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네. 지원 조건의 완화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시는 지난달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 취약 노후 고시원 66곳에 소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월세 수준과 고시원 노후도, 피난 난이도, 건축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고요. 이를 통해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고 고시원 거주자는 3년간 동결된 입실료로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마음과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집이잖아요. 네. 안전 취약계층 주거 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에 사는 누구나 집을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용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발의에 가결된 민생 관련 조례안 발의와 DMC 일대 산업시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역점 사업을 동작구에 유치하는 등 다양한 지역 활동으로 균형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유용 의원은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정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2019년 상반기 동안 진행한 관악구 동네숲 가꾸기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원자담을 개최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동네숲 가꾸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역에 방치된 골목길에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녹색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유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3천만 나무 심기 정책에 부응하고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조건 없이 도와주신 관악구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동네숲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만 멈추지 않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돼 주민주도 녹색문화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